250년간 전쟁이 없었던 시대 들어보셨나요? 칼을 갈고 전장을 누비던 무사들이 갑자기 평화라는 이름 아래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액도 막부를 세우면서 일본은 오랜 전란을 끝냈죠. 그런데 이 평화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주군을 잃은 무사들, 이른바 낭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상상하기 힘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화려한 에도의 이면, 그 어둠 속에서 밤마다 거리로 나서야 했던 여성들의 기록입니다. 에도 막부가 들어서고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칼을 쥔 자들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던 전문 전투 집단, 사무라이. 그들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주군을 잃은 낭인들은 칼을 찬 채 거리를 배회했고, 막부 입장에서 이건 그냥 놔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장한 불만 세력이 도심 곳곳을 떠돈다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산업공상이라는 엄격한 신분 체계 속에서 낭인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애매한 위치, 그 불안정함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수입은 없고 자존심은 높고 날은 갈수록 추워지는데 쌀독은 비어가는 거죠. 결국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선 건 남편이 아니라 아내들이었습니다. 가문의 체면 따위는 배고픔 앞에서 사치였으니까요. 낭인의 아내들은 남편 대신 생계를 짊어지기 위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고,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는 이제부터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에도의 거리 곳곳에 조용히 나타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거기 있었죠. 사람들은 이 여성들을 요타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밤의 매 혹은 밤에 우는 쏙독새라는 뜻이었는데요. 어둠 속에서 홀로 활동하는 새의 이미지가 밤거리를 배회하며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의 처지와 딱 맞떨어졌던 겁니다. 요타카는 요시와라 같은 공인 유곽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관리도 포주의 통제도 받지 않는 완전히 비공식적인 존재들이었죠. 그렇다면 이 여성들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상당수가 몰락한 무사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여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밤거리로 나선다는 게 쉽게 상상이 가지 않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바느질로 벌 수 있는 돈은 쌀 한 줌 값이었고 남편은 체면 때문에 일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단시간에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여성들이 요타카의 삶을 선택한 가장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절박함이 그들을 밤거리로 밀어낸 거죠. 그렇다면 왜 남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내가 밤거리로 나서는 걸 보면서 왜 스스로 나서지 않았을까요? 에도 시대 무사에게 노동은 단순한 직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장사를 한다는 건 사무라이로서의 정체성을 통째로 버리는 행위였거든요. 실제로 일부 낭인들은 몰래 우산을 만들거나 새장을 엮어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남들 앞에서 드러낼 수 없는 일이었고 수입도 턱없이 적었죠. 하루 종일 우산을 만들어 봐야 가족 넷이 먹고 살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무사를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답답한 구조 속에서 아내들은 처음엔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바느질 품을 팔고 꽃꽂이를 가르치고 다도 수업을 열기도 했죠. 그런데 에도에 이런 여성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부족하니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아이가 울고 겨울이 오는데 방 안에 땜감도 없는 상황. 그 극한의 순간에 여성들은 결국 마지막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사회가 인정하든 말든 체면이 있든 없든 오늘 밤 가족을 먹여야 한다는 현실이 모든 것을 압도했던 겁니다. 요타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들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유곽과 달리
이들은 철저하게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거든요. 낮에는 무사 가문의 아내로, 밤에는 거리의 여인으로. 이 이중 생활이 들통나는 순간 가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타카들은 번화한 중심가보다 골목 안쪽,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을 택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늘 긴장하면서도 손님을 찾아야 하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매일 밤을 버텨냈던 거죠. 요시와라의 기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겐 포주가 있고 울타리가 있고 최소한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타카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호도, 계약도, 법적 지위도, 오직 오늘 밤을 넘겨야 한다는 절박함만 있었을 뿐이죠. 그럼에도 요타카의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낭인 가문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죠. 에도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을 떠받치는 어둠 속엔 이런 여성들의 하루하루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요타카가 활동하는 거리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소바 노점, 그 중에서도 니하치 소바였죠. 니하치 소바는 메밀가루 80%에 밀가루 20%를 섞어 만든 국수인데 이름 자체에 주미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곱하기 8은 16, 당시 소바 한 그릇의 가격이 딱딱 16문이었거든요. 가격을 이름에 녹여낸 셈이죠. 16문을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500엔, 우리 돈으로 5,000원 안팎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편의점 컵라면 한 개 값이랄까요. 그 정도로 저렴했으니 에도 하층민들에게 소바는 거의 유일한 외식이자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빠르게 삶아서 바로 먹을 수 있고 가격도 싸고 속도 든든하게 채워주는 소바는 밤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음식이었죠. 요타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거리를 돌아다니며 체력을 써야 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소바 한 그릇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바 한 그릇의 가격이 이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소바 한 그릇이 16문. 그럼 요타카의 화대는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고작 24문이었습니다. 소바 2그릇을 사 먹으면 거의 남지 않는 돈. 그게 당시 이 여성들이 몸을 팔고 받은 대가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에도 하층민 여성의 몸값이 국수 한두 그릇과 같았던 겁니다. 24문을 벌기 위해 밤거리를 헤매고 낯선 남자를 상대하고 들킬까봐 가슴을 졸여야 했던 거죠. 그나마 쓴 14문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보디가드를 써야 하거나 다른 비용이 생기면 손에 쥐는 돈은 더 줄었으니까요. 하루에 몇 명을 상대해야 가족 밥값이 나왔을까요? 그 계산을 직접 해보면 이 여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실감이 됩니다. 가난이 사람의 가치를 어디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도시, 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요시와라였죠. 요시와라는 막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곽지대였습니다. 화려한 음식점과 우키요의 가게, 가부키 공연장까지 들어선 일종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구역이었죠. 요시와라의 기녀들은 비싼 기모노를 걸치고 시 한 수를 읊으며 고급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로 포장되었죠. 우키요에에 등장하고 소설의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반면 요타카는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에도 소설에도 역사책에도 남지 않은 이름 없는 존재들이었죠. 요시와라가 에도 문화의 빛이었다면 요타카는 그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쪽은 문화의 상징이 되고 한쪽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재능도 노력도 아닌 단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는 것이었죠. 에도 시대의 화려함은 늘 이런 이면을 품고 있었습니다. 밤거리는 위험했습니다. 요타카에게 밤은 생계의 시간인 동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죠.
폐쇄된 공간이 아닌 노상에서 영업이 이루어졌기에 어떤 손님이 올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취객, 폭력적인 남자, 돈을 낼 생각조차 없는 자들, 요시와라라면 포주가 나서고 경비가 막아섰겠지만 요타카에겐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모든 위험을 혼자 감당해야 했죠. 화대를 받지 못해도 폭행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었으니까요. 당시 에도의 밤거리를 상상해 보세요. 가로등도 없고 골목은 어둡고 도망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공간. 그 안에서 매일 밤을 버텨야 했던 여성들의 공포는 육체적 노동보다 훨씬 깊은 곳에 새겨졌을 겁니다. 생존을 위해 나선 길이 또 다른 생존의 위협이 되는 상황. 이 잔인한 아이러니가 요타카들의 매일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요타카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우위를 고용하는 것이었죠. 우위는 쉽게 말해 보디가드였습니다. 현대의 클럽 바운서처럼 폭력적인 손님을 막아내고 화대를 떼어먹으려는 자들을 쫓아내는 역할이었죠. 있으면 확실히 달랐습니다. 우위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함부로 대하려는 손님들이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우위를 고용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필요했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화대로 24문을 받아도 우위 비용을 내고 나면 정작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보호를 받으려면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대부분의 요타카들은 우위 없이 혼자 밤거리를 버텼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보호받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 악순환.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도의 거리는 오늘도 화려했습니다. 우키요의 속 기녀들은 아름다웠고 가부키 공연장엔 웃음이 넘쳤죠. 하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골목 어딘가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여성들이 오늘 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늘 화려한 것만 기록합니다. 요시와라는 남았지만 요타카는 지워졌죠.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지워진 것들을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찬란한 시대의 이면에 반드시 누군가의 절망이 존재했다는 것,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질 테니까요.